여러분,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떤 거세요? 하기 싫은 업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코시국에 자꾸 찌는 살,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무조건 그냥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번아웃 됩니다.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에 퇴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려 70% 이상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죠. 청소년 역시 고민의 1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더욱더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더더욱 힘든 거죠. 특히 한국과 같은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더더욱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큰 상처고 스트레스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분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묘하게 대화를 다른 사람의 욕으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꾸 옮기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자꾸 남의 욕만 할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내 얘기를 옮기지 않을까? 남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수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는 이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욕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A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욕은 하고 싶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말을 옮기는 순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능숙하거나 노련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련한 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파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들키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나를 못나고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로울까요? 우리가 언제 주로 지칠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나 안 불안해, 나 불안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 본 적 많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그런 분들은 피해야 하겠죠.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내 앞에 와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도 그랬을걸? 기억하지 못할 뿐 계속 경험해 왔던 거야.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에게 귀찮게 달라붙고 더 집요하게 자기 뒷담화에 공범으로 만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 결과는 나는 더 귀찮아집니다.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명시적으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너 좀 유별나고 특이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악감정은 많이 가지지 않은 채 나를 특이하다거나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나와는 엮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 욕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정말 더 어려운 문제죠.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하며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자꾸 남을 욕하거나 말을 옮길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뒷담화 하지 마, 남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법, 칭찬을 옮기는 법,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 욕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장 그걸 하지 마 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겐 칭찬을 옮기는 행동이 굉장히 즐겁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악담을 많이 즐기면서 말을 옮기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된 제 인생을 바꾼 군대 시절의 대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대장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높은 대대장이 말단에 있는 소대장한테 너 대단한데 뛰어나!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의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근데 이놈은 왜 굳이 내가 없을 때 대대장님을 만났지? 대대장님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대장님의 칭찬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대장님은 중대장의 입을 빌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니네 중대장 사람 참 잘 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아니, 니네 중대장이 그러는데 자네 김소희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니네 중대장 눈 좋아. 그러고 갔어요. 소대장이 이제 훈련 나갔다가 들어온 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중대장님 사람 잘 보신다고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소대장도 귀엽죠. 그 대대장님은 칭찬을 옮겨서 자기 칭찬의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우르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에게 한 수 배웠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꽤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칭찬 방식을 통해 대대장께서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잘 기억해냈다가 항상 옮깁니다. 이왕 말을 옮길 거라면 칭찬을 옮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죠. 뒷담화와 말 옮기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뒷담화의 소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질투라는 건 나는 걔가 싫은데 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감정이죠. 이럴 때 오히려 야, 나는 걔가 참 부럽더라 라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와, 난 정말 걔가 부러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럽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민을 키워드로 이 영상을 보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 둘은 모두 우리의 내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어감도 다르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존심의 정확한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 중요한 건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형성되면 좋은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자존감, 그리고 또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주제인 만큼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주유리입니다. 와, 네. You're not bad, but rather brilliant 내 모습들은 it's not for you 대로 보여줘 that you're so good. 오늘 좀 자존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과 너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컴백하시는 신곡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고, 그리고 너의 결점조차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뭐 당신의 결점조차도 존중합니다. 제가 가사를 미리 이제 먼저 네. 봤는데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솔직한 네 마음. 어설픈 게 어때? 그대로 보여줘.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자존감이잖아요. 네. 자존감인데 사실 자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다운 거. 나답게. 유리 씨도 활동을 하시면서 네. 나다움, 즉 유리다움을 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그러면 또 제가 좀 짓궂지만 그래도 꼭 드려야 되는 질문. 네. 그러니까 그 유리다움의 포인트가 본인한테는 뭘까요? 사실은 제가 앨범에 가장 녹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통칭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것조차도 유리다운 거니까 그냥 유리답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바꾸면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아들. 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사실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잘 반영된 책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지금도 이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 아, 네, 알아요. 미움받을 용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의 미움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걱정하는 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게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색다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입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 네.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모든 것들을 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있지도 않는 건데 그 미움 받을 걱정을 먼저 해서 아, 맞아요. 우리가 자기 색깔을 내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제발. 결국은 너를 더 미워하게 만들 거야. 맞아요. 네. 미움받을 용기 한 권을 한 곡으로 바꾸면 바로 이 노래 같은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존감, 자존심 네. 이런 거 오늘 주제 다루다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손님이 유리 씨가 되신 거죠. 영광입니다. 네. 근데 자존감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혹시 요거 두 개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은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려니 좀 긴장이 되는. 심리학자는요, 원래 지가 모르는 걸 전공으로 합니다. 그냥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뭔가 자존심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고 자존감은 주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나. 타인의 유무. 우리 대학원생들은 왜 이 정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거? 야, 네. 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존감의 정의가 로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내용이 좀 많이 인용이 돼요. 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태도라고 네. 정의가 되는데 자존감은 영어로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이죠.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메커니즘은 자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제는. 그런데 자존심은 약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네. 혹은 순위, 서열 이런 쪽에서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랑 자존심 얘기할 때 네. 둘 다 돈은 없는데 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 이번에 네가 좀 사주면 좋겠어 라고 흔쾌히 얘기하는 거고 자존심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상대방이 알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봐 계속해서 허세 부리는 게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타인 관점이죠 좀 더. 네. 네. 자존감이 좀 더 내 관점이라면. 네. 근데 저도 자존감은 뭔가 이야기가 하기가 편한데 자존심은 참 뭔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자존감을 잘 보여줄 때가 있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조금 그런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리 씨께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 하나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본인 에피소드.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많이 어리숙하고 뒤처지고 그런 모습에 정말 슬펐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그걸 좀 이겨낸 적이 있거든요. 목표를 조금씩 달성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정말 스스로 대견하고 야 진짜 끝날 때쯤에는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 너 진짜 많이 성장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자존감 맞죠. 그러니까 네.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감은 전형적인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느낄 때가 바로 뭐냐면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특히 자기 실수를 아주 흔쾌히 내가 틀렸어 미안 이게 진짜 좋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게 네. 안 돼. 원래 안 돼요. 그래요?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한참 성장하고 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수한 걸 흔쾌히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존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만 높은 분들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하. 네, 자기 실수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황에 맞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없고 그냥 오로지 답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말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의외로요. 자존심만 센 사람이 참으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흔쾌히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맙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버릇없거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건 신세진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 실수한 거잖아요. 어머,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질 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고맙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흔쾌히 고맙다, 흔쾌히 미안하다 잘하시면 내가 나를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쪽으로 많이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자존심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사실 왜 그런 얘기 선배들한테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쁜 맥락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심리학하는 분들에게 심리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키셔야 된다. 네, 이것만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치게 자존심이 세서 문제지. 사실은 기본적인 자존심은 어느 정도 나는 저평가되기 싫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리 씨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압축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자. 네, 맞아요. 그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또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지. 막 앨범 기획 구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이제 부산에 있던 친구랑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저는 저의 일상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줬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냐. 말만 들어도 너무 지친다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떠냐. 그건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귀여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라서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작사가님이랑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게 대충 하는 거랑 네. 있는 그대로 하는 거랑 네.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맞아요. 동기가 강한 분들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걸 대충 한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선가 멈추거든요. 네. 어디선가 멈추니까 이건 대충 한 거야. 적당히 한 거야. 맞아요. 네, 이걸 되게 많이 그거를 네.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멈춰야 사실은 또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하는데 맞아요. 약간 그래 왔었는데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약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은 피해라.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은 꼭 피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냥 피곤한 거 말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악영향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리 씨 주위에 있다면 네. 내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유리 씨가 잘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건 사실 회복하기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자존심은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라고 하는 건 꽤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받은 경우는 많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저만 빼고 진짜 전부 다 키 185에 외모가 다 차은우 씨 같은 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이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공간이 있어요. 그 나쁜 도대체 공간을 뭐라고 어디서? 하냐면 방송국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방송 출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네. 경영 자문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는 정말 6명의 멋진 남성과 텔레토비 같은 캐릭터가 하나 탔어요. 얼굴은 미니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뭐지 이 느낌?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릴 때쯤 되면 그래도 저분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자존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존심은 계속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되면 또 해하고 올라오죠. 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존심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을 끌어올릴 방법은 긴 시간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흔쾌히 반응해. 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이제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율이에요. 네. 제가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반가워 나는 경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요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기억나지 김유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김유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유리 반가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럽니다. 조율이야 임마. 요 정도의 느낌. 아주 악의적이진 않은데 자기 머릿속에서 이건 실수였어라고 얼마든지 한 번씩은 얼머무릴 수 있는 자기가 자기한테 네. 요 정도의 함정을 파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네요. 네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같이 갈까 같이 가지 말까. 같이 가야 된다면 그분이 잘 되게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그분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소중히 같이 갈 사람이라면. 네. 그런데 아니라면 거리 둬야죠. 저도 그렇게 해서 거리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내가 오히려 의식을 더 많이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났는데 거리를 좀 둔다. 네. 이건 뭐냐? 빈도도 좀 줄이고. 네. 네네. 만났을 때 약간 떨어져 앉고 뭐 요 정도의 느낌.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나랑 더 가까이 앉아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나아요. 네.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 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릴 때 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게 자기 존중감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보살피는 거. 네. 내가 나를 참 정성스럽게 돌봤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어딘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던가 저를 그런 식으로 돌보는 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나 이런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이해 못했어요, 교수님. 방금 전에 그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내가 힘들 때 내 몸을 돌보는 게 최고로 자존감 높이는 길. 보통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잘 보살피거나 내가 가족을 잘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주어랑 뒤에 목적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날 돌본다, 부모님이 부모님을 돌본다.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게 되는 네.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내 몸을 돌보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라고 하죠. 네. 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말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자존감 높아지겠죠. 네. 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듣는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유리 씨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못지않고 중요한 건 나도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많아야 돼요. 네. 그냥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잠시 잡아드리는 정도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죠. 네. 가벼워 보이지만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평상시보다 2배 더 말하고 2배 더 들었어. 네. 이런 날 불면증 환자인 분들도 잠을 잘 자요. 그 정도로 이게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고마워하고 네. 네, 그리고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읍시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심리학자인 저랑 네. 네, 이 자존감, 자존심 이런 좀 쉽지 않은 주제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또 유튜브로 고민 상담 컨텐츠도 했었는데 참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도 되나? 약간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런 고민들이 또 들어와 또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얘기가 다 맞는다니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대화하면 지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화하기 아예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틀릴 때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도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더 우긴다는 것으로 대부분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러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 수준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브리뉴얼 교수가 실제로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종류의 집단 중 하나를 설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와 원래부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동일주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유사성향 집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일주장 집단과 유사성향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신의 증가에 있어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사성향 집단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확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이 내가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즉 승패 개념이 분명한 걸 우리가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위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같은 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더 십상이겠죠. 그것보다는 무언의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켓이 되게 비슷하네요. 이거 우리 같은 시계 찼어요. 이렇게 작은 취향의 같은 점을 어필해 주는 게 더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로 대화의 마사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왜 할까요? 몸의 긴장도를 풀기 위해서 하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긴장도를 풀어서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을 우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그것과 무관한 분야에서 우기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종사자들은요, 우기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나요? 지금 온 분이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는데 이 분께 옷이라면 정말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을 처음에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액세서리는 조금 달라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회사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최고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취합해야 한다는 말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를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이 우기기를 그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우기는 우기기 대왕이 동창회를 오니까요, 그렇게 우기는 성향이 없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동창회에서 만나면 죽어라 우기는 이 친구가 회사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적이 또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장면에서 매번 우기기를 열심히 하는 우기기 대왕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많이 지게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 아닌 심리적인 위너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인의 한턱 문화가 바로 여기서 떠오르더라고요. 한턱 낸다는 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의외의 하나의 뜻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외국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한턱 낸다라는 얘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내가 오늘 한턱 낸다라는 건 오늘 내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도 내 주인공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본질이 더 잘 보였던 거죠. 우기기 대왕이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은 그 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판을 깨면서까지 우긴다? 이런 행동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너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은연중에 정답은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 하나니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면 남의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답이 하나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기보단 현대 한국 교육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또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회가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교육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즉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빨리 대답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무엇을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 만드는 거고 정답이 하나이고 빨리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의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견 없음도 의견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안을 물을 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주장을 주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모른다가 아닌 의견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견 없음에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기는 사람 중에는 그 순간 자기의 의견이 없지만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없다면 우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항상 찬성이냐 반대라고 하는 아니면 넌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무례한 대화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제공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기기 대왕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라고 낙인 찍고 싶다면 그 전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패배자나 조연으로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를 말이죠. 최소한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은 우기기 대왕이다 라고 낙인을 찍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